여기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익숙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서 널브러져 있는 옷의 냄새를 맡는 등 이상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편에 이어서 칫솔로 또 역겨운 짓을 하기도 했죠. 알고 보니 이곳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펜션이었고, 그는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둔 뒤 그것을 몰래 지켜보는 가져서는 안 될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Okay, dickhead. Literal shit. I'm being serious. I think you need to see a doctor or something, because this is heinous. 그리고 이 펜션에 새로운 가족이 놀러 오게 되죠. Site says it's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nightlight. They all say that. 펜션의 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카메라를 통해 녹화되고 있었고,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를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이 펜션 주인은 모든 영상을 디웹을 통해서 생중계하고 있었죠. 펜션의 모든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사람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펜션이 비어있을 때 새로 구입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펜션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소지품을 뒤져 이상한 행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시 봐도 이런 연기는 이분이 원탑인 것 같습니다. 펜션에 묵고 있는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고, Come on. Hurry. 여전히 이 펜션 주인은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를 이어갔는데, 시청자 중 한 명이 방금 여성이 갈아입은 속옷을 구매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무려 $5,000의 금액을 제시하죠. 속옷 한 장에 500만 원이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주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몰래 펜션에 들어가서 그녀가 갈아입은 속옷을 훔쳐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변태는 자신이 소유 중인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세입자였던 사라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주인은 사라를 납치해버리죠.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지하 벙커에 가두는데 그곳에 1편의 주인공인 클레어도 있었습니다. It's going to be all right. 꽤 오랜 기간 이곳에 갇혀 있었던 클레어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는데, Look, we are getting out of here, but I'm going to need your help.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라에 의해서 둘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To bait us. 목욕할 때 변태를 제압할 계획이었죠. There's two of us. We can do this. 그렇게 목욕 시간이 다가왔고 클레어가 먼저 목욕을 하게 됩니다. 자, 영화를 직접 보실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정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결말과 해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라도 목욕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미리 준비해둔 무기를 이용해 남자를 제압하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금방 따라온 남자에 의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죠.
게다가 남자는 환기구를 통해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어쩔 수 없이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해 문을 열게 되지만 그대로 총에 맞아 죽고 말죠. 이후에도 집주인은 펜션에 숙박 중인 가족들을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시청자 중 한 명이 이번엔 카메라에 찍힌 여성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변태는 팔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이번엔 펜션의 주소를 돈 주고 사겠다는 채팅이 올라오죠. 순식간에 펜션의 주소가 털리기 시작했고 상세한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놀란 집주인은 모든 채팅을 삭제하고 사용자들을 추방시킨 뒤 생방송을 종료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자신의 펜션 주소가 털린 것에 불안했던 집주인은 펜션 근처에서 잠복을 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의문의 남성이 펜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합니다. 한편 가족 중 부모님은 외출하시고 몰리와 다니엘만 펜션에 남아있었는데 Molly. 숨어있던 괴한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몰리와 다니엘은 잡히게 되는데 하지만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집주인이 괴한을 제압합니다. 그런 남자에게 고마워하는 이들이었지만 집주인 역시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외출했던 가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We're home. Hide the booze. Holy shit. 덕분에 몰리는 운이 좋게 구출이 되지만 다니엘은 집주인에게 잡혀서 지하 벙커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집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곧장 벙커로 향해서 갇혀있는 클레어를 구출해주죠. 다니엘을 태운 남자는 벙커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착했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다니엘은 남자가 몰고 온 트럭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고 근처에 있던 클레어 일행과 합류하게 됩니다. 남자가 뒤쫓아오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스릴러 영화의 특징, 확인 사살을 절대 하지 않는다. 역시 이 집주인은 바퀴벌레같이 살아남았고 이번엔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그의 트럭에 타있는 3명의 여성을 뒤로 한 채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영화 14카메라스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화 14카메라스는 1편이었던 카메라 13의 후속작입니다. 카메라 13과 동일하게 카메라를 통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소재를 담고 있죠.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면 그저 단순하게 보고 넘길 수 있었겠지만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1편인 카메라 13에서는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는 사람 위주로 비췄었는데 2편인 14카메라스에서는 직접적인 촬영자 이외에도 그것을 소비하고 같이 공유하는 사람도 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직도 음지에서 이러한 촬영물을 돌려보는 사람들을 겨냥한 영화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영화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집주인의 벙커 속에 갇혀있던 클레어는 1편인 카메라 13에서 마지막에 임신한 채로 집주인에게 납치당한 주인공입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흐른 배경이 지금 보셨던 14카메라스인데 여기서 나온 변태의 아들이 클레어가 낳은 아들인 거죠. 태어남과 동시에 클레어와 아들은 멀어졌기 때문에 결말 부분에서 서로를 못 알아보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클레어와 아들은 평생 모르고 지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보신다면 꽤 무거운 작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영화 속 집주인으로 나온 배우 네빌 아컨볼트의 연기가 1편, 2편 나눌 거 없이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웠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건 감정이입이 잘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건 누군가의 연기가 끝내줬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드엔딩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평을 주기보단 영화의 작품성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짓을 하는 모든 쓰레기들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영화 14카메라스 여기서 리뷰 마치겠습니다.